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홈플러스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 일단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유가 뭘까부터 좀 알아보죠. 이게 사실 기업 회상이라고 하는 게 네. 조금 좀 어색하신 분들은 옛날 말로 하면 법정 관리예요. 그렇죠. 네, 법원에다가 음. 우리 조금 자금 사정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채권단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결을 해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워크아웃인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업 회생을 한 그 전례가 있는 기업들을 보자면 다 굉장히 막 힘들었을 때, 그야말로 자금 사정이 정말 악화됐을 때, 예를 들어 뭐 돌아온 어음인데 이제 막지를 못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회상 절차 신청하거든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요. 이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갑작스럽게 신청을 한 거여서 다들 좀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은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사정 예방 차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 신용 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이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측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한 거다,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혼란이 너무 크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MBK 파트너스라는 곳이 대주주인데요. 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에만 300억 달러, 약 43조 원 자금을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가 대주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모펀드가 채무 갚지 않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한다? 이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게 사모펀드라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재벌 계열사였다고 하면 대주주가 뭔가 그 사재 출연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MBK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라서 국내의 대형 투자자 돈을 모아서 개별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인수펀드는 MBK가 2013년에 조성한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네. 이 블라인드 펀드는 이 운용사를 믿고서 일단 돈만 주면 이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펀드에는 홈플러스 말고도 ING생명, 두산공작기계 등에도 투자를 했고요. 이 펀드 자체로는 이미 수익률이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 극단적으로 돈 한 푼 못 받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이 펀드 자체는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펀드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만 놓고 보자면요. 홈플러스는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금이. 그러면 추가로 펀드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라인드 펀드는 이미 투자가 끝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홈플러스 채무를 갚으려면 다시 새로 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홈플러스 같이 지금 적자 내는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MBK 입장에서는 이 회생 절차를 밟아서 일단 일부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이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약 임직원 한 2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협력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논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또 먹튀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 채권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까지 금융 채권에 대해서는 갚지 않고 있지만 상거래 채권, 그러니까 협력사 결제 대금, 급여 같은 건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이제 아마 그런 사회적 논란이 부담이 그렇죠.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법원 역시나 홈플러스가 협력사 물품 용역 대금 3,457억 원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한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관련된 금융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부분에서는 야 우리 힘들어 라면서 법원에도 홀드를 요청한 거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논란일 수 있는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적으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임금 못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뉴스들도 나오던데 이거는 제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약속을 거고.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MBK 파트너스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모펀드가 먹튀 경영한다, 음. 약탈적 자본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모펀드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음. 이 살 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2015년에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 인수했습니다. 음. 이 부채로 승계받은 1조 2천억 빼면 한 실제 인수 금액은 6조 원인데요. 그러네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무리해서 산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게다가 살 때 당시에 사실 거의 아까 6조 원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음.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인수한 거예요. 어. 이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다른 인수할 때도 M&A 할 때도요. 근데 문제는 절반이나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이었고요.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내는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MBK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잖아요. 네. 당시 유통산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고 홈플러스가 2위 유통업체입니다. 대형마트예요. 그러면 이걸 키우면 더 비싼 값에 다른 업체에다가 팔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유통산업의 구조가 온라인으로 전부 이동을 하면서 대형마트도 다 안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BK 입장에서도 투자 금액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에 홈플러스 점포 1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문을 닫을 예정인 점포까지 합한 25곳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는 얘기는 거기 자산을 판다, 부동산을 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팔아서 MBK 파트너스가 이미 3조 4천억 원 투자금을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홈플러스 직원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자산을 팔 때는 잘 팔릴 만한 건, 비싼 값을 줄 만한 걸 팔아야지 투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한 점포들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장사가 안 된 점포가 아니고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오히려 정리를 한 거예요. 오히려. 네, 예를 들면 안산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국 매출 1위였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안산점 자리 가면 주상복합이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점포 정리하니까 당연히 매출 떨어지고 수익성도 그렇죠. 악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점포를 파니까 신규 출점은 당연히 중단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쟁사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경우에는 약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밀려가지고요. 근데 그 환경에서도 새 매장 꾸준히 열고 매형 확장에 나갔는데 반면에 홈플러스는 계속 약간 퇴보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 일례로 그런 약간 농담도 있거든요. 야, 이상하게 홈플러스가만 가면 좀 조명이 어두운 느낌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그 매장에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매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조명까지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MBK가 이 홈플러스를 잘 경영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 투자한 돈만큼 빼가야 된다라는 자금 회수에만 신경을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MBK 파트너스가 아까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고 했잖아요. 네네.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례도 많지만 인수했는데 경영난 빠진 곳도 또 많습니다. 맞아요. 네. 홈플러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들이 홈플러스 계기를 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영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로 매각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살 때보다 절반 가격에 그냥 판 거예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네파도 인수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CNN 방송이라고 딜라이브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맥쿼리와 함께 한 1조 4천억 정도 인수했지만 인수대금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16년에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MBK 파트너스는 다른 기업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고려아연이죠. 네. 경영권 분쟁도 지금 현재 고려아연 측과 벌이고 있죠. 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사모펀드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약간 먹튀 경영한다라고 악탈적 자본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간에 우리 기업들이 보자면 주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대주주만 뭔가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런 행태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서 소액주주 운동이나 아니면 주주의 권리 찾기 운동 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많이 개입을 한다라고
사모펀드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과 약간 연대를 맺어가지고 사모펀드가 이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서 약간 뭔가 저항하고 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운동이 지금 밸류업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 사모펀드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사모펀드는 하등에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얘들은 돈만 빨아먹고 나가는구나. 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이번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현 경영진이 약간 경영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운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죠. 네. 이 전반적으로 주주 행동주의라고 부르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가 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자본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홈플러스 상품권 있는데 네.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빨리 손해 보더라도 좀 팔아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중고 매장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이요. 왜 우리가 뭐 이마트 상품권 받으면 뭐 롯데백화점 상품권 받으면 이렇게 다양한 매장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당 이마트뿐만이 아니라요. 근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상품권의 96%가 홈플러스에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정도가 제휴 매장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휴 매장 가운데 일부 곳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서요. 상품권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크실 것 같은데 제휴 매장이 아니라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하고 있으니까 홈플러스 매장 가셔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저도 뭐 세일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실 분들은 빨리 가서 쓰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상황이 괜찮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이 대금 정산이 좀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네. 네,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굳이 내가 혹시라도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게다가 뒤늦게 정산을 받는데 왜 홈플러스에 내 물건을 납품을 하겠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에 뭐 물건을 납품하는 걸 좀 중단했다가 뭐 다시 재개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상 홈플러스에 갔는데 살 물건이 없는 매대가 비어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네. 만약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품권 현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혹시라도 못 쓰게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본인 개인 입장에서 이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가능하면 기왕에 이제 물건 살 거 있으면 상품권 있으면 홈플러스 가서 필요하신 물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6천억을 투자했다.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뭐 투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돈 떼이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보도가 나오기로는 국민연금이 6천억 투자했는데 다 떼이게 생겼다. 원래 국민연금이 이제 6천억 투자했는데 거기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네네. 그럼 못 받은 이자까지 합치면 1조 원 된다. 막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야지 이른바 이 기금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지속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까먹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밝혔습니다. 그래 우리 6천억 막 투자하고 맞는데 지금까지 3천억 정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데 3천억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서 절반은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절반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빨리 나머지도 회수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득을 네. 얻진 못했더라도. 맞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이제 증권사들 특히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려줬어요. 국민연금은 담보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만약에 홈플러스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잘 살아나길 이제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 부분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뭐 제 친구랑 남편 둘 다 홈플러스 직원인데 걱정 많이 됩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저희 집 앞 홈플러스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장사 잘 됐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네요.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 그러니까 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1950년에 상속세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예. 그때 이제 유산세 방식을 취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걸 이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음. 기재부가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유산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30억을 남겼어. 음, 그럼 그 30억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세금은 유족들이 나눠냅니다. 음. 요거 왜 이 상속세법 도입할 때 유산세 방식을 했냐면요. 이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얼마야? 음. 그럼 거기서 대해서 세금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음, 되니까. 근데 유산 취득세는 뭐냐면 각 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 있다라고 치면 자식이 3명 있다 치면 10억씩 나눠 갔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이 10억씩 받으니까 그 10억 받은 나는 10억 받았으니까 나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음. 일단 뭐 이 경우에 이제 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서 장남한테는 20억을 줘라라고 했으면 이게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장남은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5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이 사망자가 총액을 얼마를 남겼느냐가 음, 음. 아니라 받은 사람이 진짜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음.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제 공제 다 무시하고요. 일단 네. 20억 유산을 4명이 똑같이 물려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유산세 방식에서는 20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음. 유산세 취득 방식을 적용하면요. 4명이 각각 5억씩 받잖아요. 네. 그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바뀌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받는 사람이 내가 얼마를 받았어도 하는 게 그렇죠. 사실 네. 더 합리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는 OECD 24개국 회원국 중에 20개국이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정부가 이미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당연히 부자 감세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네. 옛날에는 전체 총액이 30억이니까 30억에서 세금을 물리니까 이 부자들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자분이 자식이 뭐 6명이다라고 하면 각자 자식이 받는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자 감세네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입을 미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다. 아니 그리고 1950년에 도입된 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뭐 부자여도 자식 6명 낳았으면은 애국했네요. 이해를 뜬 것 같아요. 네. 자, 이 밖에 또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공제제도, 과세표준 이런 걸 이제 개편해야 돼요. 사실 상속세는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네. 이 공제할 때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5억에서 30억까지 있고요. 일괄 공제 5억 원이 있어요. 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있고 미성년자 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공제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총액은 30억인데 나눠 받는 사람이 6명이야. 그럼 실제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총액 기준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각종 공제를 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일단 인적 공제는 없어져야죠. 왜? 그렇죠. 개인 개별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유산 취득세 도입에 맞춰서 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괄 공제 일단 5억 원 해주는 거는 폐지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산 취득세 구조에선 일괄 공제 의미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자녀 공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자녀 공제 확대는 의미가 있죠. 왜? 애를 많이 낳아라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세 방식을 전제로 해서 1인당 5천만 원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혼들도 많이 안 하는데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한대요. 이건 왜 그래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좋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가요. 이게 애초에 사실 이중과세 논란이 애초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을 때 이미 세금을 내요. 소득세를 내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
해서 죽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상속한다라고 해서 또 세금을 한 번 내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애초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공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를 폐지하는 거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음. 그래서 근데 배우자 상속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논란이 뭐냐면 자 그럼 이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물린다라는 얘기는 음.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돈을 다 모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내 이름으로 상속이 될 때 아내한테다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과연 남편 혼자 힘으로 이룩했나?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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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음. 증여세 내나요? 안 내죠. 안 냅니다.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요. 음. 그런데 상속할 때만 부부 사이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음. 배우자 사이에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음. 견해가 많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OECD 38개국 회원 가운데서는 상속세를 내는 나라가 24개국이고요. 이 중에 배우자에게도 부과하는 나라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죠. 아니 이혼할 때는 그거를 경제 공동체로 봐서 증여세 안 냈는데 왜 상속할 때는 배우자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요. 세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여기서 약간 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배우자가 전액을 상속한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0원이에요. 자산이 30억 원이어도 상속세가 3억 원이 좀 넘게 계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우자 전부가 받으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이제 부작용도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 상속을 해가지고 그 부모 세대도 받고 배우자도 받고 자식도 받으면 자식들 받은 돈으로 뭐 할까요?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모 세대 이제 배우자가 다 받게 되면 아무래도 고령층이다 보니까 소비가 없습니다. 이 상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약간 노예 세대간 이전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남은 부모까지 사망하면 자녀 세대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럼 이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이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다만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 방안이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제가 비트코인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조금 바빴네요. 문자창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 오늘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기자님이라는 문자 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